네, 그럼 지금부터 교육개혁 컨퍼런스의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박남기 교수님께서는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남기 교수님 좌장으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해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토론이 오면 듣고만 가는데 저는 그러려면 뭐하러 오시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능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직접 말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면 이 개발원 쪽에서 조금 종이를 나눠주셔서 저에게 쪽지로 전달해 주시면 그것도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컨퍼런스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연구기관인 교육개발원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각 분야의 최고의 교육 전문가 그리고 심지어 학생 학부모 대표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기조 및 발제 주제 발제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각이 도출이 되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미 있는 이슈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화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고 국가교육위원회 인재강국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손윤하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국혁신교육학부모 네트워크 대표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전은영 위원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 평의원회 평의원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이슬기 위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전문위원이신 최종선 위원이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 배상훈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이면서 현재 교육부 정책보좌관을 맡고 계신 김성천 교수님이십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앞선 세션에 의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지루할 것 같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게 주제 토론자에게 10분이 주어져 있는데 제가 시간 체크를 해서 시간을 세이브하면 나중에 1.5배에서 2배로 발언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 쓰신 분은 발언 기회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께서 가능한 다양한 질문을 해서 이 자리가 정말 엄청난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을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퀴즈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정부가 입시 대책을 발표했는데 첫째, 학교의 입시교육 철폐, 둘째,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셋째, 입시 문제를 쉽게 내라,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몇 년도에 발표된 정책일까요? 그런데 2010년, 90년, 70년, 50년, 30년대 1, 2, 3, 4, 5입니다. 자, 5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책은 1934년 조선 총독국가가 발표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거의 100년 동안 같은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가 지금 우리 손윤하 교감 선생님이 하시죠? 네. 그러면 시간을 잘 세이브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6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소개해 주셔서 그럼 바로 발제문으로 토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문은 우리 교육이 직면한 핵심 문제를 매우 설득력 있게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 약화,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평가, 입시 중심의 서열화 문제 등은 오래된 숙제입니다. 문제는 이 숙제가 오래전부터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발제문에서 강조하신 교육 현장의 실행 역량과 실천 가능성 확보라는 문제의식에 교육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육개혁은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예쁜 포장지에 쌓인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정책은 미래형인데 실행 조건은 여전히 아날로그입니다. 비전은 AI 시대인데 학교는 아직도 붙임 파일 1, 2, 3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질문을 확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학교는 공문서식의 빈칸을 먼저 채우느라 바쁜 구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행정도 필요하고 책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바빠진 만큼 교육도 깊어졌는가? 문서로 증빙하는 만큼 학생은 성장했는가? 정책이 많아진 만큼 학교는 정말 달라졌는가? 저는 앞으로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는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더불어서 학교가 실제로 변화할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얼마나 함께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보완 방향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학교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학생을 한 공간에 모아 표준화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량으로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둔 구조였습니다. 물론 이 체제는 분명한 역사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구조는 여전히 대규모 학교 운영 체제, 획일적인 학급 편성, 경직된 교원 배치, 문서로 증빙하는 행정 문화, 문제의 원인 분석과 개선보다는 책임 소재의 규명과 처벌에 치우친 행정적 대응 방식 등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시대에 아직도 접이식 종이 지도를 들고 길을 찾으면서 그 종이 지도를 더 크고 예쁘게 인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개혁이 기존의 지도를 조금 더 크고 이쁘게 인쇄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교과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수업 평가 방법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AI 시대의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학생은 어떤 경험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교육개혁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교육의 중요한 난제 중 하나는 학습의 외주화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다시 배우고 집에 와서 또 문제를 풉니다. 하루 종일 배우고 있지만 이상하게 배움의 기쁨은 점점 줄어듭니다. 학교가 본편이고 사교육이 보충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충이 본편이 되고 학교는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구조가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와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시험 점수 향상을 위한 반복 학습에 과도하게 쓰이면서 통찰력이라던가 창의력과 같은 정작 미래에 필요한 힘을 기를 기회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위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제고, 특목고, 과학고 등 일부 학교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구조를 넘어서 전체 공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가 학교 다닐 때의 학교 경험을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기성세대는 스스로 냉철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AI 시대 교육은 따뜻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AI는 더 이상 인간과 분리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질문, 선택과 행동을 학습하면서 함께 진화해가는 공진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미래 인재는 기술과 역량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서열이나 경쟁, 선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인간미 있고 따뜻한 인간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넷째, 그동안 학령 인구 감소는 주로 학교 통폐합, 교원 정원 감축, 재정 효율화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대라면 교육도 함께 줄어들 것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 닿는 교육의 깊이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한 반에 60명에서 70명 정도 같이 앉아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한 반에 60명도 넘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선생님이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그보다 훨씬 깊고 섬세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공교육이 작아지는 위기가 아니라 공교육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작은 학교, 더 촘촘한 관계, 더 밀도 있는 피드백, 더 다양한 수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요즘 강조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나 선원 수령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개별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교사의 열정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사라도 한 학년에 150에서 200명 가까운 학생의 글을 모두 깊이 있게 읽고 피드백하고 다시 성장으로 연결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교사에게 초능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는 시험을 준비하는 공간을 넘어서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식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는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역량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복잡한 방정식은 배우지만 마음이 복잡할 때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는 잘 배우지 못합니다. 경제 개념은 시험 문제로 풀지만 실제 삶에서 자기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배우지 못합니다. 성적표에는 점수가 있지만 삶의 사용 설명서는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대기실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연습장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이라던가 몸과 마음의 돌봄, 자산관리,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 진로 설계 등 앞으로 교육 과정에서 무엇이 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AI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인간다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사업의 추진 방식도 함께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정책 사업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업의 방향과 틀을 먼저 정하고 학교는 그 공문의 형식에 맞추어 계획서를 작성한 뒤 선정되면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정책 확산과 행정 관리에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업무로 쌓이거나 실제 필요와 맞지 않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사업은 상위 기관이 정한 사업을 학교가 수행하는 방식과 함께 학교가 자기 학교의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제안하는 방식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또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해마다 시급한 교육 과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를 심사하고 컨설팅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는 단순한 정책 수행 기관을 넘어서 자기 학교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해가는 교육 개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교육 개혁은 산업화 시대의 학교 프레임 안에서 부분적 개선을 반복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다시 상상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결국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 교육이 익숙한 프레임을 넘어서 미래의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새로운 공교육 체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주신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한번 고민은 이걸 해주시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 공교육 안에서 학습 성장이 완결되는 체제 구축 그랬는데 국가가 무관심한 K-팝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민간 기업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공공 부문은 공공이 되면 안 될까? 근데 정말 공공을 위해서 통해서만 가야 되나? 그다음에 대학도 사립대의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정말 국립대 위주로 해서 경쟁을 추구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로 학교가 그 학생 삶의 역량 공간 그랬는데 모두 학교가 다 해야 되나? 이거 가정은 뭐 하나? 사회는 뭐 하고? 혹시라도 이걸 자꾸 학교한테 떠맡기다 보니까 학교가 공부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건 아닌가? 이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떠오른 질문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전은영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1분을 더 썼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아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7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혁신교육 학부모 네트워크 전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아이가 이제 20대가 돼서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내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그 세대를 조금 대변해야 하는 역할을 오늘 조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에 한계점에 이른 우리 교육이라고 했는데 돌이켜 보면 우리가 어느 임계점을 정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포화 상태이니 우리 경쟁을 좀 멈춰보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임계점을 정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간데 없이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2023년의 청소년 자살률이 250여 명이었습니다. 10대 전체로 확장을 하면 300여 명이 됩니다. 23년에 학교 출석 일수가 190일로 본다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190일 동안 하루에 한두 명이 자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이. 그리고 10대 전체로 펼쳐봤을 때 300여 명이 된다는 얘기는 365일 중에 휴일 빼고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자살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변혁에 가까운 수준의 개혁을 일궈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른으로서 너무 학생들한테 면목이 없는 책임 없는 세대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당위성, 필요성 부분부터 먼저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의지 이것은 아까 발제문에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고 지역적인 계획까지 조금 들을 수 있었는데 대부분 공감 가는 내용이어서 저는 차라리 의지 문제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자살률 말씀드렸고 지금 최근에 20살이 된 그 세대들 지금 8살 이 아이들은요 태어나 보니 경제 규모 10위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시는 뭐 이제 베껴올 나라도 없고 도와줄 나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경쟁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합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뭘까? 뭐 창의력, 비판적 사고도 좋은데 굉장히 깊이 있게 끊임없이 하나에 몰입해서 끝끝내 해내고야 마는 추진력, 논리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초중고 교육은 굉장히 좀 호흡이 짧습니다. 단발적이고 뭐 오지선다, 선다형 문제 때문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그러한 세대를 앞두고 우리 50대가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내 이해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이 개혁을 미루거나 유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60세인 나에게 50세인 나에게 조금 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이것은 시급과제이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정서 문제 아까 자살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자살 시도 그다음에 자해까지 펼쳐보면 하루에 약 20명에 달하는 그냥 한 학급 정도가 자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정서 문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을 가정에서 보면 우리 집 인근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였어요. 1,300여 명 규모의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6학년이 지금 7학급이에요. 근데 1학년이 30명입니다. 30학급이 아니고 30명. 그렇다면 그 30명은 학교에서 그 30명이 자라는 동안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 자기 또래를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고립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 문제를 그렇게 가벼이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 의식이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문제인데요. 원고에는 쓰지 못했는데 사교육 문제도 사교육이 몇 조에 이르러서 최고치를 찍었어 이렇게 해서 학생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데 노년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교육비를 다 들여가고 있죠. 선진국가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마련인데 우리는 사교육 하느라 앞으로 기타 여타 선진국형의 초고령화하고는 다른 양상이 될 거라는 예측을 저는 조금 하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층이 많은 그런 형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저는 좀 하게 돼서 걱정이 염려가 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실한 세대를 앞두고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아까 원고에서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우려되면 멈춰버리고 마는 우리 교육. 그래서 멈추고 말았다. 이 부분이 저는 공감이 많이 돼서 의지 부분, 필요성, 당위성 이 부분을 앞으로 저는 많이 다니면서 더 호소해야 하겠다. 이 생각을 조금 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은 가장 큰 것은 오늘 토론이 그 정책 사업이 아니고 개혁이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크게 해소해야 하는 부분은 입시 경쟁 교육 그리고 대학 서열화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발제 원고 중에 제가 좀 공감 가는 부분은 수능 자격고사화 그 방향성에 저는 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함께 제안을 조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 자격고사와 대학 입시를 자격만 치러서 대학을 간다 이 상상은 감히 꺼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4차원 사람으로 막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없었는데 이제 한국교육개발원 이 공공기관에서 수능 자격고사화라는 것이 발제 원고에 명문화돼서 써져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었는데요. 그냥 입시 이렇게 자격고사화만 치르고 대학을 보내게 되면 흔히 학부모님들이나 사회에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애들 공부하겠어? 대한민국 교육이 하향평준화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을 자격고사화한다거나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반드시 동시에 준비해서 내용을 채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미 70% 이상 대학 진학을 하고 있고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이미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이미 경쟁은 의미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내국인으로서는요.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 학습자가 아니면 이미 대학 정원은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은 이제는 70% 이상 진학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대학이 해야 하는 기능은 평생교육 기능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회의 연구와 학문은 연구 중심 대학에서 조금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직업교육 어른들의 성인의 직업교육까지 대학이 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수능 자격고사화 정도 동의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짧게는 절대평가, 수능 내신 모두 절대평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능 자격고사화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경쟁을 빼낸 고등학교 교실을 상상해 보면 내일 당장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동기를 모두 시험 잘 치게 하는 일, 그 외에 다른 동기를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현재 8세, 10세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자발성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세대를 앞에 두고 우리가 더 이상 외적 동기로 시험 잘 치면 뭐 해줄게 이런 식의 동기는 이제는 정말 면목 없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조금 말씀드려서 내적 동기를 채워가는 일을 끊임없이 훈련해내야 된다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대학 국립대학 중심의 어떤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더라도 지역에 내실 있는 사립대학까지 네트워크하는 방안까지 조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잘 안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 공동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국가교육위에서 공동체 비전을 얘기는 이따가 종합 토론 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예, 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은영 위원님께서는 이제 자살이랄지 여러 가지 사교육, 입시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조선 총독부가 했던 그 입시 경쟁 교육 지향 정책을 얘기했는데 또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는 같은 정책을 100년째 반복하고 있을까? 혹시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슬기 위원님의 발표를 토론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인데 줄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교위 비상임위원이자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재학 중인 이슬기입니다. 저는 새해 발제를 듣고 토론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오래 고민하시고 총체적인 이제 내용을 다루어 주셨는데 제가 뭔가를 더 얻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큰 문제를 조금이나마 작게 쪼개서 건드려 볼 요량으로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대표 MG로서 MG의 공정성을 이해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고영선 원장님께서 발제에서 논의를 넘어서 실행과 실천을 촉구하시는 메시지를 저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실행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물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실행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 안전망,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는지 물어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은 누군가는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책임도 생길 텐데요. 이때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이 특정 실무진에게 집중된다면 개혁에 대한 이탈만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 디지털 AI 학습 자료들이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터치 교사단 같은 공식 선발 제도를 만들어서 일부 교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교사들은 아주 소수이지요. 대부분의 이제 교사분들은 이 제도 밖에서 젊거나 젊은 남자 교사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설비 기술 담당이 된 훨씬 많은 이제 교사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공식적인 인정이나 보상도 없이 디지털 전환의 그 실질적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행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가장 넓게 떠받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소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실행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 설계를 만들 때 실행, 권한, 책임, 안전망, 보상의 구조를 함께 현장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MZ세대가 공정성의 감각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경훈 본부장님께서 교육개혁의 작동 한계로 공정성 가치가 최우선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정성이 왜 최우선이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바꾸기 어려울 텐데요. MZ세대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성향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치의 폭등, 노동 가치의 저하, 보장되지 않는 미래 속에서 살아온 세대들의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신재용 교수의 공정한 보상을 이걸 준비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세대가 대학 입시와 기업 입사를 위한 연속된 토너먼트 세상을 살아오면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주어지기를 바라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교육 구조와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서로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학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공정성보다 중요한 다른 가치를 규범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한다면 교육개혁의 실행에 저항과 이탈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답답하기만 할 것 같은 MZ세대의 공정성 사랑에 그래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면 연구자들은 MZ세대가 분배 공정성보다는 절차 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즉 자기가 조금 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나 논의 과정이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MZ세대를 개혁의 대상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개혁의 절차 자체에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시키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실행의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실행하는가와의 문제와 왜 공정성의 이유로 개혁에 쉽게 동참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도 앉아 있는데요. 위원회 의제 설정 과정에서 학생이나 청년이 어떤 경로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저도 스스로 점검하고 함께 설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생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조 발제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해야 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문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세 발제 모두에서 학생은 교육 개혁의 수혜자로서는 등장을 하지만 그 개혁을 설계하는 주체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 수의 감소나 인재 양성, 연구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도 학생은 주로 지표의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좋지만 학생의 경험 자체가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하고 있는 학교교육 실태조사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의 활동을 오래 하면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조사랑 유사한 것 같아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속한 총학생회는 2004년부터 매년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직접 연구환경을 정의하고 필요한 문항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변화를 이끌어내는 협의의 근거로 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초중등이든 대학원이든 정부기관이 조사할 때랑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설계할 때 묻는 질문이 다를 것입니다. 전자가 역량지수나 성취도를 묻는다면 후자는 지도과학의 권력구조나 실질적으로 휴가를 며칠이나 가는지, 이건 대학원의 사례이지만 이런 것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측정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고 지원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학교나 교사 그리고 학생이 직접 제안하는 문항을 추가할 수 있다면 단순히 모니터링을 넘어서 교육 거버넌스의 도구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우리 학교의 AI 활용 수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은 이 수업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문항을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같은 AI 수업을 두고도 교사가 묻는 것과 학생이 묻는 것이 다르고 그 차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윤 본부장님께서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의 돌파구가 불분명하다라고 적어주셨을 때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아직 측정하지 않은 것들에 있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이 차이를 제도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학교 단위에서 교사와 학생이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것을 문항으로 만들어보는 실천이 가능할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이제 개발원이 진행을 하는 실태조사에 현장 발굴 문항을 제안할 수 있는 트랙을 열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학생이 제안한 문항이 국가조사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실태조사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서 거버넌스의 도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떤 AI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발제 모두에서 AI와 기술 변화는 교육이 적응해야 될 전제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기술을 중립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결과물로 봅니다. 기조 발제에서 등장한 AI가 인간의 독해력을 추월했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설계한 시험에서 AI가 우리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 시험을 설계한 것도 그 시험이 측정하는 능력을 정의한 것도 인간이고 사회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재학 중인 학과에서는 어제도 했는데요. AI와 함께 혹은 함께하지 않는 읽기와 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점심시간에 피자를 먹으면서 둘러 앉아서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었는지, 어떤 도구를 쓰는지, 조교 학생의 경우에는 수강생의 글에서 AI 활용이 의심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등의 많은 것들을 나눕니다. 유용한 지점을 익히고 위험한 지점을 파악을 하고 학과 단위의 기준을 스스로 또 함께 고민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험적인 논의입니다. AI를 정책적인 전제로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로 써보고 부딪히면서 또 대화하면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학생들이 꼭 필요합니다. 유경현 본부장님께서 대응적 관점과 주도적인 관점을 구분하여서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도적이라는 것은 AI 시대에 맞춰서 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원하는 AI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AI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말하고 싶은데요.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정책 사업이 되는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AI 리터러시든 윤리교육이든 국가 수준에서 AI 교육 정책을 설계하기 전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경험적인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학생 없는 AI 정책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AI는 교육개혁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 우울감을 야기하기도 하고 교사와 학생 사회의 신뢰를 균열을 만들기도 하며 새로운 협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총체적인 형식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슬기 교수님도 시간을 딱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공정성을 얘기할 때 노력에 대한 보상 예측 가능성, 이건 이제 실력이 기반된 실력주의 사회 구현인데 우리가 아니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실력이 노력으로 된다고 착각하는데 애석하게도 타고난 머리와 집중력과 부모, 이 모든 운이 더 크게 좌우합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괴짜 경제학을 쓴 교수님은 길거리에서 당신의 배우자를 찍는 순간 아이의 성적은 결정된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운이 좌우하는 사회를 공정하다고 계속 보면서 그게 노력인 양 착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참여로 학생 제안 문항 반영 등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학생 대표로 오셨는데 우리 전국 학생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게 제대로 된다면 정말 학생들이 체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어서 최종선 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8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최종선입니다. 저는 오늘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대입제도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도 사실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육 개혁을 논하는 자리라 많이 변한 현실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토익, 또 토론 및 문제 해결식 교육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초중등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지금 초중등 교육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 AI 교육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 교육법 제23조를 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초중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기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문서를 흔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육과정에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수 학습과 평가 등을 명시하며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중점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중점은 국가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방향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OECD의 2030 학습 납침반의 주요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3개 항목에서는 그 학습 납침반에 제시된 스튜던트 에이전시, 또 코어 에이전시, 코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개념이 학생 주도성, 또 상호 협력, 그리고 핵심 기초 소양의 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의 체제를 학습자 맞춤형으로 구축한다는 것과 또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으로 깊이 있는 학습과 교과 역량 함양을 강조하였으며 또 교수 학습의 방향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평가의 방향으로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조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자율화, 분권화를 기반으로 교육 주체 간의 협조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서에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그동안의 학습 패러다임과는 많이 다른 표현으로 많은 신선하게 다가왔고 많이 호감이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 교실 현장에서 수업이 달라져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라는 표현도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역량 함양과 능동적 수업 참여, 학생의 학습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등을 강조하며 작년부터 전국의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고등학교 평가의 기재 방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발표된 2028 대학 입시 개편안을 보면 국가교육과정과는 별개로 대학 입시 안정성을 위해 대부분의 과목에 5등급 상대 평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병기하고는 있으나 대학 입시에는 등급 위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대 평가는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집단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지극히 서열 중심의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교육과정 문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초기에 제기되었던 여러 논란 가운데 이 상대평가 대상 과목의 확대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교육과정 시기에는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진로 선택 과목에는 석차 등급 없이 성취 평가를 적용했던 것이 이번에 상대 평가로 전환되었고 또 융합 선택 과목도 대부분 상대 평가가 적용되면서 각자의 진로와는 관계없는 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한편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학교는 2012년부터 또 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적용되어 온 성취평가제는 중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는 아직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교육계 중심으로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의 중요한 한 축인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19년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 현재도 수도권 주요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수능이 곧 공정이라는 단순한 산식으로 대입 문제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이 사회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해진 시간 안에 풀기 어려운 오지선다형 문항으로 9등급의 서열을 정하는 수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능 한번 잘 보면 대입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상위권 학생들이 이 욕구를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재수를 넘어 소위 N수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을 학생 선발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는 단계로 층위를 조정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최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선원수령 문항 도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AI 채점 시스템 개발 및 적용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위와 같은 학교 교육의 메커니즘 속에서 국가교육과정은 학생의 주도성과 역량을 강조하고 학습의 즐거움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외치고 있으니 교육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상대적 서열을 중시하는 대학 입시 제도라는 현실적 장벽 앞에서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방향이 단지 이상에만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설령 수능 시험 도구가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척도라는 확증이 있다가 해도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조 안에서는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학교가 학생의 입시 지도와 관계없는 교육을 얼마나 소신껏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됐던 것은 과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주도했던 김경자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교육 과정에 구성, 중점, 목표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한두 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로 쑥싹쑥싹 합니다. 어떠한 타당성 검증이나 입증도 없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상대평가, 절대평가 자꾸 얘기합니다. 실은 본인이 받은 점수 그대로 주는 게 성취평가죠. 뭐하러 자꾸 등급 매겨가지고 상대 1등급, 2등급, 3등급 합니까? 이게 상대평가 아닌가요? 그래서 상대 절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우리가 할 때가 되었다. 자꾸 애들 스트레스 받는다, 시험 쉽게 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100년 된 대책이라고. 그건 즉 대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상훈입니다. 먼저 그 세 분 발표 들은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캐드의 연구력은 짱이다. 계속 앉아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학생들 데려왔으면 이 한 학기분 수업일 텐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배움은 여러 곳에 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캐드의 야성이 살아나고 있다. 굉장히 감탄했고요. 실행은 없고 계속 논의만 반복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분 박사님도 표현은 뭐 송구하지만 했지만 전곡을 찔러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좀 야성이 살아야 정부가 정신을 차린다 보고요.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인 개혁하고 미시적인 변화와 관련인데요. 우리 고용선 원장님이 정부의 과제로 또 두 분 박사님은 시스템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근데 저는 정부는 그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보고서 보면 대개 4가지 글자를 많이 만납니다. 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시스템 정립, 거버넌스 체제 확립. 대부분의 정부 보고서 보면 다 그걸로 끝납니다. 저는 정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제도의 범람과 사업의 홍수 시대다. 라이즈 한다고 라이즈 제도 했다가 앵커로 바뀌고 국가교육과정 제도 있는데 아이비 무슨 제도 만든다 그러고 제도는 정말 많다. 531 교육개혁도 얘기했는데요. 교육정책학자 입장에서 볼 때 531 교육개혁은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가장 초점을 둔대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회계제도 등등 특별회계, GMP 5%. 30년 동안 안 된 건 뭐냐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걸 이제 학자들은 학교에는 그랜마가 있다고 하거든요. 앞에서 제도와 사업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사들은 잠깐 웅크리고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나 싱크탱크 같은 기관은 제도와 사업의 설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왜 현장에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권과 정부는 민심에 센서티브 해야 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발 떨어진 위원회와 싱크탱크는 그 많은 제도가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이 바뀌지 않을까? 현장이 바뀌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조금 더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시적인 구조개혁과 제도 설계 못지않게 미시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AI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화두만 던져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 하던데요. 한 세기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교육 혁신에. 동의가 됩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학 이론을 전면 새로 써야 될 시기다. 동의됩니다. 교육학자들이 금과 옥저처럼 생각하는 뭐 블룸의 학습 텍세노미라는 게 있거든요. 외우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등등 AI 시대 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AI가 얼마나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우리 학생이 쓴 글인데요. 내가 거액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굳이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은 2025년 말 제미나이 3가 출시되었을 때다. 학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교수님께 막 물어봤는데 눈치 보이는데 제미나이 3가 알려준다. 우리 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한 말인데요. MIT의 월터 루인 교수보다 양자 물리를 재미있게 더 잘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당신은 소멸 대상이다. 교수, 학사, 교수, 학자들, 박사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말 좀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원장님도 그러시고 질문하는 역량.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한 번 던지면 거기에 이제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관찰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스킬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질문 열심히 하는데 실체적인 지식은 없는 역설에 쌓여 있는 것 같다. 그거 자칫 잘못하면 AI에게 노란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질문하는 역량 이전에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질문을 하고 끈질기게 AI를 다그칠 수 있거든요. 계속 질문해가지고 파편적인 지식 모아가지고 생기는데 학생들은 자기 효능감은 늘어나는데 지식은 부족한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 다음은 의심의 시대로 저 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교수들이요, 학생들이 보고서 내면 요놈이 AI 쓰지 않았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인들 많이 계시는데 부장이 기자가 가져오면 이게 AI 돌리지 않았을까? 의심의 시대가 오고 관계의 의심의 시대가 오고요. 게으름의 시대 옵니다. 회의 요약하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연구원들 녹음 딱 해가지고 AI 돌려서 핵심만 적어내거든요. 자기 앉아서 이렇게 메모하고 그 쿼트하고 그 영감의 순간을 놓치는 거거든요. 의심, 게으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팀 프로젝트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네의 뇌를 활용해서 약간의 AI를 도움받아서 거친 창작물을 냈는데 AI 써가지고 화려하게 쓴 팀이 더 점수를 잘 받는 시대다. 평가도 굉장히 혁명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고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AI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AI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AI 교육의 방점을 무지 많이 찍습니다. 기술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바깥에서 AI 전문가를 데려다가 겸임 교수를 시켜야 된다, 강의를 시켜야 된다. 같이 가야 되겠죠. AI 개발자 양성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교육부가 저 첨단 인재 개발자에 몰두하는데요. 실제로 그 많은 학생들은 AI를 이해하고 쓰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 AI 시대가 와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재밌는 거는요. 앞으로 격차가 크게 일어날 거예요. 교수들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연구비에 따라서 쓰는 AI의 종류가 다릅니다. 비싼 거 쓰는 교수가 있고 싼 거 쓰는 교수가 있고 성균관대는요. 모든 학생이 AI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어느 대학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디바이드가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뭐 언론에 뭐 운동회 안 한다, 수학여행 안 간다 그래서 언론인들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핵심 과제는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사들의 교육적 주도권을 되살리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외주화도 말씀 주셨는데요. 뭐는 안 하고 제가 그 교육학 개론 시간에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요. 교사 집단은 전문직 집단인가인데요. 우리가 의사, 변호사, 약사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교사들도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전문 지식, 두 번째는
책무성에 기반한 윤리의식, 세 번째는 자율규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이런 상황 보면서도 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적 주도력을 회복해야 여러 곳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시대에 학교의 존재감도 살아나고 교권도 확립될 것이다. 그게 핵심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관찰하게 보기에는 우리 교육계, 교육학계, 교육부가 무활력의 늪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살리기 위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교육자들의 교육적 주도권을 확립하기, 그래야 깜보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교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제도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 교수님도 한 1분 정도 아껴주셨습니다. 배 교수님은 제가 학계에서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역시 토론도 재밌게 잘 해주셨습니다. 돌려서 하셨는데 캐디의 야성이 살아있다. 반성하지 말고 말씀한 대로 제대로 해라.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직설적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도의 범람과 사업의 홍수, 그래서 교사가 웅크린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대학도 재정 지원 사업만 오면 그냥 웅크리면서 그 흉내 내고 따먹고 또 따먹고 대학도 웅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실지. 그 다음에 지난 수십 년간 대학 소멸 경고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은 건재합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대학이 이렇게 계속 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직 학위 독점권입니다. 교대 안 나오면 절대 초등교사 못하고, 법학 전문대학 안 나오면 변호사 못하고, 의대 안 나오면 의사 못합니다. 이렇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소멸할 거라고 보는지, 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기초 기본 없이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뇌를 활용해서 학습하도록 이 AI 시대에 이끌 수 있을지, 창의력은 AI 시대에 어떻게 발굴해 줘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게 정말 뭘 의미하는지를 포함해서 AI 시대 탈 AI 학습 활용법, 이 책 원고를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 오늘 주신 대부분의 답을 제가 거기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계에서 가장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김성천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예, 제가 교육부에 오고 나서 하루에 많을 때는 한 70통, 80통 정도의 전화를 받는데 전화의 상당수가 이제 교육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화가 나신 분들의 분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발제를 보니까 정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분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발제가 아닌가 생각들이 되고,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교육부에서도 국교위에서도 같이 좀 고민하고 숙고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3월 달에 이제 그 국가데이처처와 교육부가 이제 사교육비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항상 그 많은 단체들과 조직에서 어떤 성명서와 논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성명서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지점은 근데 이 문제를 위해서 논평하고 조언하는 분들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실천을 얘기하는 성명서를 보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의 성찰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고요. 대신 뭐 교육부의 책임을 뭐 없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 AI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모두를 위한 AI 정책을 얘기하면서 기술 만능주의를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독서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질문이 있는 교실, 토의 토론, 프로젝트 학습이라 리터러시, 협력과 협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AI 사용 그 자체가 학습력과 사고력을 증진하는 건 아니고 자칫 잘못 사용하면 사고와 학습의 외주화 내지는 알고리즘의 종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생 주도성 내지는 시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이건 사실 새로운 이야기들은 아닌 거고 오히려 공교육이 가져가야 할 튼튼한 기본기,
이게 있어야 다음 세대들을 이게 어떤 시대의 변화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사실 공교육의 위기와 약화 현상을 지적하셨는데요.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총체적 개혁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안과 현안에 매몰되다 보면 사실 두더지 잡기 하는 것처럼 그때 터지는 사안들 때려잡다가 그 다음 단계를 못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류를 보면서 적어도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포석을 두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국교위에서 아마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할 때 정말 531 계획 개혁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작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 당시 김영삼 정부 때의 정치적 환경과 지금은 많이 다르죠. 특히 저는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발제자들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이해관계자들의 그 분출되는 욕구와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은 정책의 영역이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지렛대 효과가 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공감대를 얻어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치력 내지는 용기, 결단의 영역도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특히 많은 발제 내용들의 본질은 사실은 정책 목표와 실제 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내지는 의도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형식주의도 이 맥락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아마도 학교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제한되어져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 본질이 흐려지고 형식적으로 대응하다가 끝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투입과 과정과 결과로 정책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교육 분야의 특수성이 있죠. 결과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단기간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늘 이제 투입으로 환원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명을 연수시켰고 몇 개의 학교를 지정을 했고 얼마를 투입했는지 중심으로 가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일하는 방식들을 다시 또 정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 고민 속에서 교육의 결과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입제도와 관련된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교육 정상화, 대학의 자율성, 공정성, 사교육 경감, 교육 격차 해소, 학생의 부담 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이 대입제도 안에 있고 시기별로 그 강조점이 달라져 왔었습니다. 한편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서 대다수 학생들이 배움으로부터 소외되는 이 현실이 맞는 것인가, AI 시대의 오지선다형 상대평가의 이 체제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상위권 중심의 변별에 너무 많은 가치들을 우리가 투입하다 보니까 특수교육, 직업계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업 중단 학생, 이주 배경 학생,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교육계획이 안 되는 이유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기승전 대입 환원론으로 돌리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희 진보운동 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도 보면 어떤 입학 전형으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을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학점, 이탈률, 학교생활 적응, 취업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이제 수능 점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대학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존중해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 과정과 수업 평가를 혁신했을 때 기록의 질의 변화가 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입시 결과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시그널 내지는 사례가 현장에서도 축적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어떤 이제 입시의 변화들이 일정하게는 있어 왔었다라는 것을 간과한 상태에서 다 제로 베이스로 뭘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맞진 않은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들이 충돌을 많이 일으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저는 다시 자유주의적 관점에 보다는 다시 현 시점에서는 공화주의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성장, 공적인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적어도 주체와 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들이 작동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공화주의의 원리들을 우리가 놓친 상태에서 자유주의만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좀 현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들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어떠한 철학적 기조를 가져갈 것이냐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구호와 실제는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우리가 다들 내신 절대평가해야 돼라는 요구들은 다 합니다. 근데 내신 절대평가제들을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취 기준으로 기반해서 이 학생이 왜 A인지가 설명이 돼야 되고 학교와 학교 간에 같은 A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한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고도의 전문성, 개방성, 그리고 질관리 체제라든지 내외부의 책무성 장치가 얘기돼야 되는데 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니까 다시 상대평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말은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분의 발제의 핵심은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분절주의, 사일로 효과들을 일정하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소위 전문가주의라고 말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폐쇄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과와 교과, 급별, 혹은 이제 그 대학과 어떤 이제 평생 직업교육과의 연계 이런 어떤 것들을 연계했을 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상상력을 입힐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학교 자율성 강화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요. 반면 학교의 위기가 지금 어디서 왔는가? 입법화와 행정화와 사법화 경향성 속에서 학교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판단에 거세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결국 대립과 주체와 주체 간의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편차의 문제라든지 학교 안에서의 공동체가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시장 내지는 자율의 기제로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공공재 내지는 공유제의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 고등교육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부실대라든지 한계대학에 대한 퇴출 구조가 이제 형성이 안 되어 버리면 사실은 여전히 대학교는 시장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왜 많은 공적인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걸 투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냐,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 국민적인 어떤 정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외국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되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들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봅니다.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성과와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 이걸 성과를 주목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그 경로 의존성, 통념의 균열을 냈을 때 그럴 때 이제 새로운 길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발제를 해주신 두 분의 발제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시간을 줄여주셨어도 저에게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시간은 너무 작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혹시 쪽지로 전달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서는 많은 의문, 궁금한 점, 자신의 관점을 짧게 발언 시간은 30초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면 개발원 원장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주신 질문은 다 수합해가지고 오늘 토론자들에게 두어진 질문이든 개발원 발제자에게 주어진 질문이든 개발원 사이트를 통해서 답을 꼭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내 관점을 짧게라도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플로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플로어에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아까 시간을 아껴준 두 분에게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상훈 교수님하고 또 그 교육감협의회 과장님 1분씩 발언 기회 드리고 플로어에 바로 마이크 옮기겠습니다. 1.5배 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대학도 생각하는 힘이 죽었죠. 아까 제가 캐디 야성 말씀드렸는데 대학의 야성은 더 죽었습니다. 대학은 생각하는 힘이 없고 교육부의 생각을 읽는 힘이 늘어나죠. 나라가 정말 걱정됩니다. 이렇게 사립 큰 대학도 그 지경이니까요. 근데 대학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어디 가서 늘 말씀드리는데 좀비 대학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명하는 대학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대학은 줄어들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교사, 대학은 다른 학원이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찾아야 되는데요. 학원에서 진도 나가면 선생님들은 아이들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진료도 개척해주고 운동회도 같이 비교 우위를 찾아야 된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최근에 제가 들은 가장 신박한 표현인데요.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재정렬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교사와 교수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학생을 키운다라고 강의 목표를 세워놓고 교과서 진도 나가고 암기 숙달을 위해 평가하는 것, 재정렬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까 유현 박사님 슬로건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슬로건 멋있게 얘기했는데 현장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이 얼라인먼트를 그렇게 재정렬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재정렬이 지금 시급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 고맙습니다. 30초 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과장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도종환 시인의 라일락 꽃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 빛깔과 향기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물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물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육의 본질 지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점, 하시고 싶은 말씀 1인당 30초 이내로 제한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네, 여기 앞에 손 드신 분 계십니다. 자기를 소개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고1 학생을 둔 이제 학부모입니다. 그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뭐 절대평가, 뭐 여러 가지 경쟁 그런 것들이 한 100년 전에도 논의된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논의가 되는 거 아닐까. 그건 지향점이고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의 어떤 배움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한계라고 문제라고 논의하는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아닐까 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다른 부처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여기 모여서 얘기하신 분들 그리고 한계를 말씀하신 분들 보면 주로 이제 교육부, 정부, 교육계 이런 얘기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면 지방 대학을 살리거나 이제 초중등에서 논의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그 교육계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예산도 이제 산업계, 경제계 뭐 이쪽 협의가 돼야 되고요. 국무총리실 오케이 받아야 되고요. 국회 기자분들 이런 분들 다 이제 컨펌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논의 과정에 너무 이제 교육계 쪽만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는 교육계의 논의를 거쳐서 다른 파트도 같이 논의가 확장돼야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스무드하게 고맙습니다.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 논의의 장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논의하고 나면 끝입니다. 돌아가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국가교육위원회 주도든 개발원 주도든 이 교육 이슈에 대해서 끝없이 논의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도 읽힙니다. 그 다음에 이 범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교육계가 힘을 갖고 있어야 오는데 교육계 주대로 뭐 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총리 오라면 오겠습니까? 아니면 기재부 장관 오라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부총리라도 만들어놨는데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격하가 됐고 정말 오늘 논의되지 않은 그리고 아까 언급됐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재정이 있잖아요. 이 자꾸 기재부 행안부에서는 이 교육 예산 깎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 교육계의 진지한 고민과 대응책들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범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말씀 주십시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여기 앞에 손 들어주셨습니다. 자기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최일규입니다. 제가 이슬기 위원님 발언 내용하고 김성천 교수님 말씀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김성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님께서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다른 가치를 규범적으로만 가르치려 한다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변화 앞에서 저항과 이탈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성천 교수님은 향후 공정성의 가치, 가중치를 현재보다 낮추면서 교육과정 수업 질에 높이는 부분에 대한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은 좋은 거입니까? 안 좋은 거입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공정성을 안고 가야 하는 겁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두 분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공정성이라고 할 때 하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기준으로 한 것을 공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계층 간의 공정성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제도에서 사회 약자 통합 전형을 만들 때 그것도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 MZ세대는 전자만을 공정성이라고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30초씩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MZ 세대의 공정성이 이제 선인이 그 방향을 뭐 다 이해하고 존중하자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 MZ 세대가 개인의 공정성만 공정성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전체의 공정성을 이제 살피지 못한다. 취지의 말로 규범적으로 다가갔을 때의 한계를 짚고 싶었고요. 그것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저는 분배적인 공정성과 절차적인 그 공정성을 또 세분화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서 저는 절차적인 공정성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저는 그 어느 하나의 가치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대입제도에 어려움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가치들의 조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 들어서 지역 의사제 같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오래 정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역성이라는 어떤 가치라든지 뭐 혹은 이제 그 계층의 어떤 그 형평성이라는 가치들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컨대 정성 요소를 본다라는 것은 또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라는 가치들을 좀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우리가 좀 보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 예컨대 그럼 뭐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영역들이 있어야 할 사람들은 또 일정하게는 포지션을 보장해 주면서 다른 영역에 좀 더 방점을 시대에 따라서 두는 것들이 맞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얘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답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질문은 잘 기록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원에서 사이트를 마련해서라도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 참여한 토론자들한테도 받아서 올릴 것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아까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질문하는 능력을 따로 기른다는 거하고 창의성을 따로 기르겠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오류가 있어요. 항상 내가 그 분야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해도 답 들어도 또 답도 의미도 없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아까 여기서 주장했던 지식에서 역량으로 오히려 이 슬로건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는 것은 아닐까. 역량으로라는 말 속에는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프로젝트만 했어요. 기초 기본 지식 없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초학력 미달은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에게 몸에 안 좋은 음식 자꾸 먹이면서 아이들 건강이 나빠지니까 또 그거 해결하겠다고 약 먹이고 있는데 먹이는 음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약 먹인다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자꾸 중앙 집권적 그럴 때는 획일적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쓰는데 AI 시대에 데이터 기반에서 예측 시스템을 통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선별에서 성장으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교육에서 엘리트 교육이 소외되면 그 메시지는 엘리트 교육은 사교육의 세라 이런 의미로 들어갈 것은 아닌가. 이 고민도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사교육 대책을 내놓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사교육을 금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금할 수 없는 나라에서 금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대책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아닌 개인 학교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을 하자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것은 평균도 보장을 못하는 학교 교육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진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주체성, 학교 공동체, 자율 기반 현장 적응 교육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상호 갑질을 통한 교육 공동체 해체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슬로건 자체 지향점에서는 뭐가 문제일까?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이미 제가 2005년에 그것의 허상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용은 언제만 나냐면요, 사회가 팽창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층부 용이 전부 추락할 때만 날 수 있어요. 사회가 극도로 불안할 때, 아니면 우리가 지난 1960년대 이후 40년 동안 경험했던 사회 팽창 기간에만 의미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 되었더니 어떻게 했나요? 지 혼자 하늘로 올라서 물 다 처먹고 땅은 메말른다. 그러면 우리 그런 용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개천용이 아니라 비를 내리는 용을 고민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개발원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는데, 교사 양성, 제가 교대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못 바꿉니다. 이제 드디어 새술은 새부대 담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도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절박함을 호소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각자의 역할 재정립일 것 같고요. 개혁 부작용을 감수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회적 강자의 감수 의지, 실천을 선행할 때 이게 가능하다. 여기에 어떻게 시스템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건가? 이해관계 극복, 이것은 손해보는 사람들의 손해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가 만들어질 때 이해관계가 정립되는 거죠. 니네만 손해봐라. 아무도 손해 안 봅니다. 문제 원인 파악, 개발원이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 관점을 뛰어넘지 않고서 자꾸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 입시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은 입시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문제와 교육 관련 문제로 구분해야 된다. 입시가 갖고 있는 문제와 사회 문제가 입시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자꾸 입시만 손대면 벽에 비친 그림자 지우려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도 한번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리에 질문 있으면 다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네, 배 교수님께 30초 드리겠습니다. 공정 정의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과목이 교육 정책과 정의입니다. 벤담의 공리주의, 칸트의 이성주의, 아리스토텔의 미덕주의 쭉 거쳐왔고, 드디어 이번 주에 이도희 선생님이 쓴 교육 정의론이란 책을 읽는데요. 이도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회 제도로서 교육이 가장 정의로울 때는 가장 교육적일 때다. 취업 기회의 배분이라고 하는 양적 관점에만 치우칠 게 아니고 질적으로 성장에 기여해야 되고, 균형적 성장에 기여해야 되고,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야 되고, 맞춤형으로 갈 때 교육적으로 정의롭고 사회 제도로서 교육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동희 선생님이 썼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어디 제가 수업 중에는 자꾸 잘 시키는데 여기서는 조남을 몰라서 시킬 수는 없고, 우리나라 특징이 질문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질문을 주실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그러면 한두 가지 제 얘기를 하고 오늘 기조 강연, 그 다음에 두 분 발제자, 그 다음에 토론자들에게 약간의 시간을 줌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 1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김성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강점은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외국 흉내내다가 우리 입에 물린 고기도 떨어뜨리는 이솝우화의 통나무 다리 위의 개라는 비유를 제가 2002년 제 책에서 썼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봐야 잃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미국 노조까지도 한국의 교원 순환 근무제를 부러워했습니다. 그게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제도다. 안 그러면 이건 정말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한 학교 한 번 가면 평생 있대더라 교수처럼 그렇게 가려는 시도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든 것이 정책 사업화되고 개혁은 슬로건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왜 정부 주도가 되면 잘 되던 것도 망하는 걸까? 이걸 고민하면서 굳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정부 주도로 하려고 하려면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조용히 뒤에서 예산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제시한 전략들이 잘못하면 TBU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TBU 전략이라는 것은 True but Useless입니다. 정말 말은 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돈 더 주라, 사람 더 주라, 뭐 없는데 어떻게 더 줘요? 그래서 이 TBU 전략이 아닌 것은 상대가 뭐냐면 밝은 점 찾기 전략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여러 가지를 그냥 대학을 길들이고 하더라도 성균관대는 어떻게 버티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 지방의 어느 대학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이러한 생존한 대학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이 밝은 점 전략 찾기여서 밝은 점 찾기 전략 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짧게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여기 제 마이크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데이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 정책을 논의할 때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팩트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인 논쟁이 되고 싶고요. 감정 싸움이 되고 싶고 그냥 도돌이표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공개가 왜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취업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어디에 취직을 하고 얼마나 버는지 다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공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맡고 있기 때문이죠. 왜 교육부가 막을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학 간의 서열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데이터 공개가 못 되고 졸업생들이 어디 가서 취업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에게 적당한 취업 지도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꼭 감춥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논의가 결국은 이념화되는 이런 감정 싸움으로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분명히 우리는 반성을 하고 데이터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육 개혁에 관한 논의가 훨씬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제자도 한 30초씩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거의 조금 저희 앞으로의 어떤 좀 더 개혁이나 어떤 정책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좀 발전을 위한 여러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성과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좀 뜨거운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사실상 선발 측면에서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이지 공정성 자체가 안 좋다, 공정성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선발 차원에서의 공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저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부터 함께 연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정윤 박사님.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조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합니다. 세 개 발표에 뭐 사실은 주어를 무엇으로 바꿔도 다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고요. 이제 사실은 되게 마음이 착잡했던 부분은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했는데도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또 캐디 야성을 찾아라부터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오늘 저도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어떤 계기로 삼고 또 좋은 연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토론자 중에서 나 정말 이 얘기 꼭 하고 가고 싶다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교육개발원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셨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밥입니다.
위장이 우리의 행복도를 좌우하고 뇌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교육개발원, 그 다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발표와 토론 및 논의에 참여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현장 참석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